아빠? 42년 만에 본 그 얼굴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는 0%라고 나왔죠. 남남이라니. 그럼 이 모반은 뭐지? 주방장이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건넸습니다. 조심하세요. 진짜 검사 결과는 99.9%.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은 단 하루. 과연 저는 아버지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저택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월 500만 원. 아들 현우의 수술비를 모으려면 절실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이수진 선생님이시죠? 저는 서은이에요. 며느리 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강지훈입니다. 아버지를 부탁드려요. 2층 방문이 열렸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 심장이 멎었습니다. 42년 만에 보는 그 얼굴. 아빠? 입술이 떨렸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손을 꽉 쥐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지 3개월 됐어요. 침대로 다가갔어요. 노인의 눈에 간절한 빛이 어렸습니다. 혈압을 재고 체온을 확인했어요. 옷을 좀 걷어 올려도 될까요? 소매를 걷었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팔 안쪽에 붉은 모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위치, 똑같은 모양. 숨이 막혔어요. 노인을 옆으로 돌렸어요. 귀 뒤 흉터. 아버지의 그 흉터였어요. 이 사람은 제 아버지예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침대를 정리하고 일어섰습니다. 노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힘없이 떨리는 손.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날 밤 객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42년 만에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전 이 집의 고용인일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아빠. 저예요. 수진이에요. 이 말을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어둠 속에서 제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지훈이 거실로 들어왔을 때 저는 태준 회장님의 혈압을 재고 있었어요. 수진 간호사님,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네. 말씀하세요. 지훈이 소파에 앉으며 은혜를 불렀습니다. 곧 그녀도 차를 들고 나타났죠. 저희가 보기에 간호사님께서 아버지를 보시는 눈빛이 좀 특별해 보여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아버지와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신 건 아닌지 궁금해서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숨길 수 없었어요. 사실은 제 아버지가 42년 전에 저를 떠나셨는데 회장님의 모반과 흉터가 아버지와 똑같아서요. 은혜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상에, 그럼 혹시 확실하진 않아요. 그냥 너무 닮아서 놀랐을 뿐이에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DNA 검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만약 정말 가족이시라면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의 제안은 너무나 친절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내일 바로 검체 채취해서 보내드릴게요. 이틀 후 지훈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친자관계 확률 0%. 아니었구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실망하셨죠? 저도 정말 가족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착각했던 거예요. 지훈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그래도 저희는 간호사님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싶어요. 계속 아버지를 잘 부탁드려요. 그들의 위로는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주방에서 설거지를 돕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방장 영숙이 제게 다가왔어요. 50대 중반의 그녀는 이 집에서 20년을 일했다고 했죠. 간호사니, 이거. 그녀가 작은 쪽지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손바닥만 한 메모지였어요. 조심하세요. 저는 깜짝 놀라 영숙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뒤돌아 냄비를 닦고 있었어요. 왜 이런 경고를?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검사 결과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2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며 수없이 본 서류였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인증 마크의 위치가 미묘하게 틀렸어요. 글씨체도 약간 다른 것 같았죠. 설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함께 일했던 동기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정아, 부탁이 있어.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떨려. DNA 검사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아.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았어, 내일 검체 가져와. 사흘 후 미정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진아, 지금 어디야? 만나야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긴박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미정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거 진짜 결과야.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99.9%.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진짜 아버지였어. 수진아, 처음 결과지는 위조된 거야. 누가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저는 영숙이 건넨 쪽지를 떠올렸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녀는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미정아, 이 검사 결과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조심해, 뭔가 위험한 냄새가 나. 카페를 나서는 내 다리는 휘청거렸습니다. 손에 든 진짜 결과지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42년 만에 찾은 아버지. 하지만 누군가는 그 사실을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왜?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집에는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저는 그것을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날 오후 영숙 언니가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수진 씨,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들어오세요. 문을 닫은 영숙 언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영숙 언니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투약 기록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회장님께 드리는 당뇨약이요. 용량이 이상해요. 제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사진 속 투약 기록지를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너무 많은 양이잖아요. 영숙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지은 도련님이 직접 약을 챙기세요.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숨이 막혔습니다. 친아버지일지도 모르는 분을 그 아들이 일부러 왜 이걸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숙 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 씨가 회장님 친딸이라는 거. 저도 알아요. DNA 검사 결과가 조작된 거예요. 지훈 도련님이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거든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은혜 마님이 말했어요. 이러는 수밖에 없어.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야 라고요. 그럼
저는 정말 내 회장님의 친딸이 맞아요. 영숙 언니의 말이 떨어지자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42년을 기다렸던 아버지.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아버지를 해치고 있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친아버지를? 영숙 언니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회사 비리 때문이래요. 검찰 조사가 곧 시작된대요. 회장님이 의식을 잃으면 그 증거들을 없앨 수 있으니까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러면 회장님은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으실 거예요. 그리고 영숙 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투약 기록들을 다시 꼼꼼히 살펴봤어요. 간호사로 일한 경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용량이면 충분히 위험해요. 손을 떨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약대 동창인 민지에게 급히 연락했어요. 민지야, 급한데 이 용량 좀 봐줄 수 있어? 사진을 보낸 후 10분쯤 지났을까요? 민지의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이거 심각한데요? 이 용량이면 저혈당 쇼크 올 수 있어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확실해? 네, 특히 고령 환자한테는 정말 위험해요. 전화를 끊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요. 영숙 언니가 말했습니다. CCTV가 있잖아요. 2층 복도 한쪽만 사각지대예요. 제가 30년을 여기서 일했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언니가 투약실 사진을 더 찍었어요. 저는 간호일지의 이상한 점들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 방을 나서는데 지훈이 복도에 서 있었어요. 수진 씨, 아버지 상태는 어떠세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이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안정적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영숙 씨랑 자주 이야기하시네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그냥 주방일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지훈의 시선이 제 얼굴을 훑었습니다. 의심하고 있었어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들킬 수도 있어요.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42년 만에 찾은 아버지를 이대로 잃을 순 없었으니까요.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투약 기록, 일지, 모든 게 증거였어요.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 제 방문 앞에서 멈췄어요. 숨을 죽였습니다. 핸드폰을 꽉 움켜쥐었어요. 누가 문고리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가뒀던 게 천만다행이었어요. 발소리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일은 계속되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들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뭔가를 알아챘다는 걸.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태준 회장님 방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공기가 달랐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회장님의 얼굴이 평소보다 훨씬 창백했죠. 회장님,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손목을 잡았어요. 맥박이 너무 빨랐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식은땀이 흥건했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혈당 측정기를 급하게 꺼냈어요. 손가락 끝을 찔러 혈당을 재는데 손이 덜덜 떨렸죠. 35. 너무 낮았어요. 위험한 수치였습니다. 저혈당 쇼크.
제 머릿속에 경보가 울렸어요.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포도당 주사! 포도당 주사! 다행히 비상키트가 있었어요. 재빨리 주사를 준비하며 회장님의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제 손이 이렇게 떨린 건 간호사 생활 2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주사를 놓고 나서도 회장님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제 손이 휴대폰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119에 신고하려고요. 회장님이 저혈당 쇼크 상태예요. 필요 없어요. 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연락할게요. 괜히 소란 피우지 마세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녀의 얼굴에도 긴장이 가득했죠. 수진 씨, 여기서 조용히 치료하면 돼요. 병원 가면 오히려 더 힘드실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분은 지금 당장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늦으면 큰일 나요. 수진 씨! 지훈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이 쟤를 꿰뚫었습니다. 당신이 괜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을, 제 아버지를 죽이려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비켜요, 너.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119를 눌렀어요. 거기요, 환자분이. 지훈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강한 힘이었어요. 전화 끊으세요! 놓으세요. 그 순간이었어요. 침대에서 회장님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떨리며 거품을 물었죠. 봐요. 이러다 돌아가시면 어쩌려고요. 제가 소리쳤어요. 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은혜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죠. 여보, 이건 아닌 것 같아. 결국 구급차가 왔어요.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회장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눈물이 났죠. 아버지, 버티세요. 제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구급대원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의사 선생님은 날카로운 분이었어요. 검사 결과를 보더니 바로 물었죠. 환자분이 당뇨약을 과다 복용하셨나요? 아니요. 제가 정확하게 투약했어요. 그런데 혈액 검사상 인슐린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누가 약을 더 드렸어요? 의사 선생님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아니에요. 처방대로 정확하게. 그때 뒤에서 박영숙 주방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봤어요. 너는 이미 약을 더 넣는 걸. 순간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건 명백한 상해 사건입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이 왔어요. 진술을 하는 동안 제 목소리는 계속 떨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말했어요. DNA 검사 위조, 약물 과다 투여, 모든 걸요. 그리고 이게 진짜 DNA 검사 결과예요. 보건소에서 받은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친부 확률 99.9% 저는 환자의 딸이에요. 강태준 회장님은 제 친아버지예요. 경찰관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이거 심각한 사건인데요. 며칠 후 지훈과 은혜 부부는 경찰서로 출석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회장님은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죠.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42년 만에 찾은 아버지를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어요. 절대로요. 버티세요. 아버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제 안에서 뭔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지켜내겠다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경찰서 조사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제 손은 계속 떨렸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형사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검사 위조 서류, 약물 과다 투여 기록, 박영숙 주방장의 증언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일주일 후 지훈과 은혜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TV 뉴스에서 수갑찬 그들을 봤을 때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토록 우아하던 은혜의 얼굴은 창백했고 지훈은 고개를 푹 숙인 채였죠. 보석 시도는 3번 모두 기각됐어요.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가능성.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재판은 길고 지루했어요. 변호사들의 공방, 증인 신문, 끝없는 서류 검토. 저는 증인석에 5번이나 섰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실제 딸을 속이고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최종 선고일. 피고인 강지훈,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서은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은혜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지훈은 그저 멍하니 앞만 바라봤죠.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태준 회장님은 2달 전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여전히 어눌하셨죠. 수진. 병실 문을 열자 회장님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을 때 회장님의 손이 제 손을 꼭 움켜쥐었어요. 미안해. 그날 오후 회장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42년 전 사업 실패로 20억 빚을 졌다는 것. 조폭들이 집까지 찾아와 협박했다는 것. 어린 저를 지키려면 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것. 너를 보육원에 맡기고 매일 울었어.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42년 동안 품었던 원망이 서서히 녹아내렸어요. 살아 있어줘서 고마워. 회장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아버지도 많이 힘드셨죠? 그날 밤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이틀 후 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견우 수술시켜주마.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예. 내 손자 아니냐? 회장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26 아들 현우.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를 안고 살아온 제 아들. 인공아우 수술비 6천만 원은 제게 너무 큰 돈이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가족이 뭔데? 회장님이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풀렸습니다. 정의는 실현됐지만 마음 한쪽은 여전히 아팠어요. 지훈과 은혜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의 무너진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하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저와 아버지 그리고 현우를 위해서라도. 창밖으로 봄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져 들어왔어요.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을 때 문득 42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보육원 철문 앞에서 저를 내려놓던 아버지의 떨리는 손이, 돌아서는 그분의 뒷모습이. 아빠, 가지마. 5살짜리 제가 울부짖었지만
아버지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아버지도 같은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는 걸. 조폭들의 협박과 빚더미 속에서 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찢어낸 거였다는 걸. 수진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늘게 들렸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말이 어눌해졌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또렷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만하세요. 아버지, 저는 두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꼭 감쌌습니다. 주름지고 차가워진 손이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어요. 이제 됐어요. 우리 다시 만났잖아요.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42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현우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 아들 26살 현우. 보청기 없이는 제 목소리조차 제대로 듣지 못하던 아이가 이제는 제 작은 한숨 소리까지 알아챘어요. 외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현우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아버지가 현우의 수술비를 대겠다고 했을 때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전 괜찮습니다. 현우도 이제 적응했고요. 그때 제가 말했었죠. 수진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 제발 아버지 말 좀 들어다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절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42년 동안 못해준 것들에 대한 미안함이,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두려움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엄마 소리가 들려요. 인공화호를 활성화하던 날,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6해 동안 흐릿하게만 들리던 세상의 소리가 비로소 선명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70% 정도 회복될 거라고 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정도. 현우는 석 달 동안 재활 훈련을 받았습니다. 새로 들리는 소리에 적응하는 시간이었죠. 괜찮니? 네. 엄마,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현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6달 뒤 현우는 아버지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안 괜찮을 것 같니? 저 때문에 어머니가 힘들어하신 거 아는데 외할아버지 회사라고 하면. 현우야,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내 외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셔. 다만 아들을 잘못 키우셨을 뿐이지.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열심히 할게요, 엄마. 그렇게 현우는 회사 격리부 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청각장애인이라는 편견 없이 실력으로 인정받았어요. 숫자에 강하고 꼼꼼한 성격이 격리 업무와 딱 맞았죠. 저도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강 회장 댁 간호를 그만두고 시립 요양병원으로 옮겼어요. 그곳에서 간호과장 제안을 받았을 때 처음엔 놀랐습니다. 제가요? 이수진 선생님, 경력이 20회가 넘잖아요. 게다가 이번 사건으로 전문성도 입증되었고요. 병원장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장이라는 직책이 주는 부담감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현장에서만 일하던 20년,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서 일해볼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대답에 병원장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의존하는 생활이 되었지만 명예회장 직함을 달고 후배 경영인들을 지도했어요. 한 달에 2번 회사를 방문해 강연을 하셨죠.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예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젊은 직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지훈과 은혜는 감옥에 있었어요. 각각 7년과 5년형을 받았죠. 가끔 아버지가 면회를 다녀오시곤 했습니다. 돌아오실 때마다 얼굴이 어두워지셨지만 한 번도 후회한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잘못은 잘못이다.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야. 복잡한 마음이 묻어나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이해했어요. 부모의 마음이란 게 그런 거니까요. 3년이 흘렀습니다. 과장 승진 축하해, 현우야. 병원 로비에서 아버지가 휠체어를 밀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오늘은 아버지의 75번째 생일이자 현우의 승진 발표가 난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할아버지. 현우가 공손하게 고개 숙였어요. 보청기를 끼고는 있지만 이제는 거의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외할아버지 모시고 먼저 식당 가 계세요. 저 잠깐 서류 정리하고 갈게요. 그래. 천천히 해. 저는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어요. 수진아, 네, 아버지. 행복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아버지를 내려다봤어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행복해요. 제 대답에 아버지의 어깨가 살짝 떨렸어요. 완벽하진 않아요. 여전히 가끔 밤에 깨서 울 때도 있고, 보육원 시절 꿈을 꿀 때도 있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현우도 건강하고, 아버지도 계시고, 제가 좋아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그래, 아버지의 목소리가 또 떨렸습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뭐, 저는 아버지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식당 예약 테이블에 도착했을 때 현우가 이미 와 있었어요. 빨리 왔네. 내 서류는 내일 해도 되더라고요. 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식사를 주문했어요. 별것 아닌 저녁 식사였지만 셋이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특별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현우가 작은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거였어요. 초 75개는 아니고 숫자 모양 초 하나만 꽂혀 있었죠. 소원 비르세요. 저는 라이터로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초를 바라보시다가 눈을 감으셨어요. 무슨 소원을 비시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우리 가족이 계속 건강하길, 현우가 더 행복하길, 그런 평범한 소원이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초를 끄셨습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버지. 제 말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현우야.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케이크를 나눠 먹고 저녁을 먹고 다른 가족들처럼 평범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42년. 참 긴 시간이었어요. 미움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어요.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살아갈 만큼은 되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잘 살 수 있을 거야. 네. 엄마,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하지만 불빛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상처를 안고 그래도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고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결말이 더 진실에 가깝죠. 우리 모두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더라도 그래도 내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감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스스로를 토닥여 주시길 바랍니다. 잘 버티고 계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